네, 여러분, 군역의 변화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도중에 종이 쳐가지고 다른 선생님께 이제 교실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잠시 영상을 좀 끊었습니다. 어중간하게 이렇게 수업을 듣던 친구들 좀 어중간하게 끊겨가지고 죄송해요. 자, 지금 현재 우리는 수치제도에 대해서 조선 수치제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전세 공납까지 했습니다. 자, 군역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법부터 할게요. 보법이라는 거는 정규 군인인 이 정군에게 이 정군의 경제를 뒷받침해주는 보인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제도를 보법이라고 합니다. 세조 때 이제 처음 실시가 되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이렇게 군역제도가 바뀌면서 군인의 숫자가 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요역의 부담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법으로 규정된 요역이라는 것이 무너져 버려요. 법제상 규정된 요역 체제가 이제 무너져 버리고 이러한 요역 자원이 부적해지자 군역 자원이 요역을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거를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중 부담으로 군역을 기피하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군제문란이 일어나고 아까 앞 시간에 잠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좀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봉족제부터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자연호였던 이러한 그 제도가 인위적인 편제인 이 보법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이 정병들이 또 보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보이는 유망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자, 군역의 요역화로 인해서 군역을 기피하는 현상 이로써 이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대립제, 반군수포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자, 대립제는 뭐냐? 국가의 이제 정병들이 군사활동보다는 각종 토목공사 이런 것들에 동원이 됩니다. 힘든 노역에 이렇게 시달리는 정병들이 이제 이런 현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사서 대신 군대를 보내는 이런 행위를 이제 대립제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게 농민들이 이제 대립제를 고용을 해서 이렇게 대신 자기 대신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입역시키는 행위를 대립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여기서 이제 또 기피 현상 중에 일어난 현상 중에 반군 수포제라는 이제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지방에서 이제 불법적으로 시행된 제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예 지방에서 이제 일정한 돈을 진관에 바치면 그냥 군역을 면제시켜주고 이 대립제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현상이었다면 이거를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암묵적으로 지방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시행했던 제도를 반군수포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때요? 그러면 16세기 이후부터 서서히 이러한 대립제, 수포제 이런 것들이 성행하고 그러면 어때요? 거의 군인의 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중앙군의 중심이었던 갑사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기병, 보병, 보병은 수포군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이렇게 군대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역이 이제 변질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궁적수포제가 17세기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립가가 점차 이제 폭등을 하면서 농민들이 고통을 받게 되자 16세기 말쯤 그때부터 이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대립제를 금지하고 이제 정식적으로 지방관을 그 국가에서 이렇게 군적수포제 차원으로 이제 제도적인 차원으로 전환하는
바뀌는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냐? 군역제가 원래는 농민들이 직접 입역을 하는 제도였는데 이제 아예 물납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왜? 어차피 대신 사서 사람 보냈었고 지방에서 지방의 차원에서 이렇게 반군수포가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이 암암리에 거의 반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제 어때요? 국방이 약화되고 어떻게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군적수포제라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직접 입역이 아닌 물납으로 전하다는 돈으로 내라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초가 되면서 양역 변통론이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말이냐? 이제 군역법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제 이러한 그 양역 변통론이란 이런 주장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천천히 우리가 그때 상황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자, 양난의 이후에 5군역 체제가 이제 성립이 되었죠. 그죠, 여러분? 그리고 모병제가 이제 실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양인 농민들은 대부분 무엇으로 지금 변한 상황입니까? 납포군으로 변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에 이제 국가가 어떻게 이제 정하였냐? 이 군포의 양을 양인 한 명당 1년에 2필씩 내도록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오히려 더욱더 부담이 됐다라고 해요. 사실은 이러한 요역화 현상으로 대립제 반군수포제가 암암리에 일어나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암암리에 불법적인 현상이 자행되니까 이거를 아예 공식적으로 군적수포제라는 제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부담이 됐던 이유가 당시 조선에서 이 군액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마을 단위로 미리 이렇게 군포의 양을 미리 정해놓아 버리기 때문에 양정이 부족하고 군포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수령들이 할당 받은 양을 채우기 위해서 족징이랄지 인징이랄지 황구첨정 백골징포 이러한 폐단이 일어났다라고 해요. 황구첨정이라고 한다면 아직 나이가 장정이 아닌 16세도 안 된 아주 어린아이를 군역의 대상으로 올려놓아서 징수를 한다거나 백골징포 이미 죽은 사람들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그거를 이제 세금화시켜서 세금을 받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한 징수기관도 또 통일되지 않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또 드러나고 거기서 이제 가장 결정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양반들은 군포를 내지 않아도 됐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이제 서서히 신분제 동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양반 신분을 얻어서 이제 돈을 많이 번 농민들 경우에 공명첩이나 호접을 고치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양반 신분을 얻어가지고 양역의 부담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러면 군역을 피해도 되니까 그래서 양인들이 부자들은 양반이 돼버리고 또 반대로 또 가난한 농민들은 어때요? 노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노비가 왜 그랬을까? 군역 안 내도 되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이 되면서 서서히 양역 변통론이 이제 주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냐? 양인 농민들뿐만 아니라 양반들에게도 군역을 내게끔 하자라는 것이 사실은 이 양역 변통론의 핵심 의견이었어요. 이 안에도 호포론, 유포론, 결포론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통틀어서 양역 변통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18세기 초에 서서히 이제 이런 것들이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영조 시대 때 18세기 영조 때 균역법이라고 해서 원래 1년에 2필씩 내던 이러한 군포를 1필로 축소해서 고정하는
이렇게 균역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균역법 볼까요? 자, 배경. 자, 군포의 징수가 문란해졌어요. 그죠? 그리고 군적도 부실하고 농민들은 이 군포의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균역법의 내용은 1년에 군포를 몇 필만 부과해라. 1필만 부과해라 라고 이거를 이제 줄여준 것입니다. 줄여준 거예요. 내용 1년에 군포 1필만 부고. 자, 그러면 아무래도 그 전에는 적어도 2필을 걷던 것이 1필로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었지만 국가에서 세금 걷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줄어든 거잖아. 재정이 감소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부족한 부분을 어디서 채웠느냐? 바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채웠습니다. 예를 들어 결작이라고 해서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의 땅에 1결당 2두씩 이렇게 세금을 따로 걷어요. 그걸 결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일부 상류층, 선무군관포라고 해서 양반이 아닌 지방의 토호들이나 부유한 그 양인들에게 이러한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줍니다. 그러면서 칭호를 준 대신에 군포로 1필씩을 세금으로 걷어들여요. 그러니까 너희 사대부인 것처럼 인정해 줄 테니까 군포를 좀 부과해라. 이런 선무군관포라는 명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어염섬세 이런 것들, 어세, 어장세, 그다음에 염세, 선박세와 같은 원래 이제 다른 세금으로 걷어들이던 것들이 공방화문이라는 곳에서 수취하던 것인데 이거를 정부 재정으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함으로써 부족분들을 채워서 균역법을 진행시켜 나갔던 겁니다. 균역법의 결과 한번 살펴볼까요? 어쨌든 농민들의 군포 부담은 감소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물론 결국에 이 결작은 사실은 1결당 2두인 이 결작 원래는 지주들이 내야 되는 건데 이제 이게 또 소작농에게 전가되는 문제점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군포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 아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군포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역법 실시 이후에 농민의 부담이 가벼워지고 불만도 다수 누그러졌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이 균역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민의 최대 부담과 해결책 해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이제 나중에 우리가 19세기 가서 또 이 황곡이라는 것도 배우겠지만 오늘 배웠던 내용 여기까지는 우선 오늘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선시대 때 농민들의 최대 부담, 16세기 때는 박납이 가장 최대 부담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대동법으로 해결을 해줘.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이 군포라는 것이 상당히 농민들에게 최대의 부담이었는데 이거를 영조 때 균역법으로 일정 부분 해결해 줬다라는 거. 그 이후에 이제 19세기의 황곡과 창제는 조금 더 조선 후기에 가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조선의 수치제도의 변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세의 변화, 공납의 변화, 그 다음에 균역의 변화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수치제도의 변화 꼭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경제활동의 변화,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자, 조선 후기 경제활동이 이제 우리가 조선 전기는 쭉 한번 봤고 수치제도의 변화 한번 쭉 봤고 이제는 조선의 말기에 그 경제활동의 변화를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양반 지주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양반 지주들의 경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자, 그 다음에 농민의 경제는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수공업, 그리고 광산, 이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상업활동이 이제 서서히 등장을 하고, 그리고 무역도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전반적인 조선의 후기로 가는 과정에서의
경제사를 좀 공부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반들은 양난 이후에 개간이랄지 매입과 같은 방법으로 토지를 확대해요. 그러면서 조선 후기가 되면은 18세기가 되면은 지주 전후제가 일반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조선 전기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조선 전기 때는 이 지주와 전후의 관계가요. 신분적인 관계가 조금 내포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소장료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기타적인 부담을 지게끔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 외적인 지배가 있었던 거죠. 신분적인 지배, 지주가 전호를 지배하는 분에 있어서 신분적인 관계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조선의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을 하게 되고 또 소작인들이 이런저런 항조운동을 하면서부터 이 지주와 전호 간의 관계가 철저하게 경제적인 관계로 점차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신분적 관계 완전히 사라졌어가 아니고 신분적 관계에서 서서히 경제적인 관계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소작권, 계속해서 그 지주 아래서 소작농의 입장에서 소작을 하는 이러한 소작권이라는 거를 도지권이란 권리를 통해서 인정을 해줬고, 그리고 소작녀의 정액화 이거를 다른 말로는 도조법이라고 하죠. 예전에 선생님이 병작반수 설명을 하면서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어 얘들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조법에서는 어땠어요? 정률이었죠. 정률. 그런데 도조법에서는 정액화, 액수를 정해버리는 이 제도로 인해서 경제적인 관계로 바뀌어갔다라는 거. 도조법이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하신 분은 이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 병작반수 이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양반의 생활들은 그래서 어땠나? 소작료랄지 미곡을 매매하는 방식, 그리고 토지를 매입해서 뭐 천석군, 만석군이라고도 우리가 이제 부르는 이러한 많은 땅을, 이제 땅부자죠, 땅부자. 이런 생활을, 땅부자가 돼서 양반들이 이제 생활을 하기도 했고, 또 상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한다거나 돈을 빌려주고 갚는 이자로 이제 부를 축적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경영적인 변화가 경제 활동에서의 양반의 생활에서의 이제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편 농민들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봅시다. 이제 서서히 농업 기술들이 더욱더 발전을 해가요. 예를 들어 모내기법이 확대가 됩니다. 이모작으로 이제 생산력이 증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잉여 생산물이 분명히 생겨나게 되겠죠. 그죠? 잉여 생산물이 있다라는 거는 어떤 얘기야? 그렇죠. 팔아야죠. 상품장. 그리고 먹기 위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상업활동을 통한 상품작물이 재배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농업 경영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모내기법의 확대, 이제 여기에도 이제 관련이 된 이야기이지만 노동력이 절감이 되죠. 노동력이 절감이 되니까 광작이 가능하게 돼요. 자, 넓은 땅, 넓을 광자거든요. 넓은 땅에 농사를 짓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층이 어떻게 돼요? 분화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 분홍과 임노동자로 분화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조금 극단적인 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지주가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주가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농사를 지어야 했어요. 그런데 농업 기술이 발달하고 수질시설이 개선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농사 지을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뭐 1, 2, 3, 4, 5, 6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9개가 돼버렸네. 자, 다시. 여섯 명의 사람이 이렇게 농사를 지었어야 했는데 한 명의 사람이 이제 이 땅이 아닌 혼자서도 어때? 이 땅 전체를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혼자서도 충분히 이 더 넓은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노동력이 절감이 되는 거예요. 왜?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농업 기술이 발달하고 수리시설이 개선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 한 명의 사람만 여기서 살아남는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말로는 소위 실직자가 되는 거죠. 실직자.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지?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남은 한 명의 사람은 어찌됐든지 간에 계속해서 땅을 넓혀가는 분홍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나머지 가난한 농민들, 땅을 잃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죠. 농사 그만해야죠. 땅을 잃었으니까. 임노동자로 도시로 나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노동력이 절감되면서 광작이 가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층이 분화가 되면서 살아남은 사람은 분홍이 되는 거지만 넓은 땅을 경작하는 여기서 이제 실직자가 된 사람들은 임노동자가 되는, 그러면서 또 이로 인해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상업이 발달하는 현상이 또 일어났다. 조선 후기가 가면서 이런 경제활동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죠. 한편 상품 작물도 재배가, 이건 봅시다. 쌀 대표적인 이제 상품 작물이 되었고, 그 외에 목화, 채소, 담배, 약초 등 이러한 상품 작물들이 재배되기 시작합니다. 소작료도요. 이제 아까 얼핏 이야기를 드렸지만 도지권을 통해서 소작권을 인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액화시켰다라는 거. 도조법. 뭐 그렇다고 해서 타조법이 모두 완벽하게 사라졌다, 이건 아니지만 서서히 도조법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 조선 후기에 농민 경제의 변화, 소작료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작료도 이제 어떻게 해요? 급납화, 돈으로 받는, 벼로 받는 이러한 급납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공업의 변화도 한번 살펴봅시다. 전기에는 관영 수공업이 거의 위주였어요. 그런데 이제 부역제가 해이가 되고 상업이 발달함으로써 후기로 갈수록,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제 민영 수공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민간 수공업자. 장인세를 납부하면 자유롭게 생산 활동을 가능하게끔 열어주다 보니까 관영이 아닌 민영 수공업이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이제 수공업의 일에 뛰어들다 보니까 어때요? 그렇죠. 품질이 좋아지고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이 높아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장안, 원래는 이제 장인 등록제라는 게 있었는데 정조 때, 이런 것을 이제 정조 때 공장안의 폐지, 장인 등록제를 폐지를 함으로써 관영 수공업에서도 이제 사장을 고용하는 이러한 수공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제 선대제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선대제 수공업. 이게 뭐냐? 공인이나 상인으로부터 이 수공업자가 미리 자금과 돈을 받는 거예요. 나 이만큼의 자금과 원료를 주면서 이만큼의 물건을 생산해내라, 내가 갖다가 팔겠다라고 미리 수공업자에게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선대제 수공업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수공업의 변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광산의 변화도 한번 살펴봅시다. 광산도요, 어떻게 보면 이 수공업과 현상이 변화되는 모습이 양상이 비슷합니다. 전기 때는 국가가 직영을 통해서만 이러한 광산 경영을 했었다라면, 이게 또 동시에 이제 분역제의 상업 발달과 현상을 겪으면서 수공업과 마찬가지로 뭐 설점 수세제랄지 잠체의 형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광산에서도 상업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상업화가, 경영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용어를, 이거를 읽으면 바로 이해가 돼요. 자, 광산의 경영 방식. 지금 후기 보세요. 광산의 경영자라고 불리우는 덕대. 그러니까 경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물주가 돈을 주면 이 덕대가 일종의 CEO 역할을 하는 거죠. 일종의 상업 활동을 하는 거죠.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주가 자본을 주면 이 덕대가 나름대로 채굴업자, 혈주라고 불리우는 채굴업자랄지, 채굴 노동자랄지, 재련 노동자들랄지, 이런 사람들이 기용을 해서 광산을 경영하는, 이러한 고용해서 생산하는 이러한 형태가 등장하는 것이 후기의 광산 경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직영에서 이렇게 분업과 협업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설점수세제는 뭘까요? 효종 때 제정한 것인데 민간인들에게
이제 허가를 내는 거죠. 돈을 걷고 세금을 걷어서 이 세금을 통해서 국가 재정을 보충하고 민간인들은 세금 내고 당당하게 광산을 해서 일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설점수세. 잠체는 몰래 하는 거예요. 몰래 뭐 이제 그 광산 상업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잠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광산 경영의 변화. 17세기 때는 설점수세제가 이제 그 시행됨으로써 사실상 사사로운 채굴을 허용을 한 거고, 이제 18세기에는 이러한 금광 개발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몰래 이제 금광 개발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광산 경협의 형태, 분업, 현업, 분업이죠. 어떻게 보면 덕대, 물주, 채굴 노동자, 혈주, 재룡 노동자 각각 분업이 되어 있잖아. 이들이 이제 협업을 해서 광산 경업을 하는 형태다. 그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수공업이든 광산이든 전체적으로 전기에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모습에서 후기로 갈수록 부역제가 해이되고 상업이 발달할수록 민간에서 이제 수공업, 광업이 행해지는 이러한 형태로 변화되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업도 어때요? 서서히 후기로 갈수록 경제가 발달을 했겠죠. 초기에는 시전상인들을 토대로, 그리고 장씨를 토대로, 보부상들의 활약으로, 이러한 장씨를 토대로 조선 초기에는 이러한 이렇게 한정적인 상업활동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생산력이 증대되다 보니까 신해통공이라는 이제 법률의 반포로 이제 난전이 합법화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조선 후기의 상업 경제가 사상, 포구상업, 장씨 이러한 상업 경제의 발달을 보여주게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신해통공 그리고 공인사상 이게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거는 조선 초기는 이런 모습이야. 이게 생산력의 증대가 되면서 조선 후기 상업 경제 발달 이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선 후기로 갈수록 생산력, 상업활동이 왜 발달을 했을까? 바로 공인과 사상 때문이죠. 공인과 사상.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공인이죠. 여러분, 공인. 대동법이 실시가 되고 우리가 바로 앞에서 우리 배웠죠. 여러분. 바로 앞에서 공납의 변화의 대동법으로 인해서 공인이 등장한다. 이렇게 배우셨죠? 이 공인의 등장에서 아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가장 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배웠는데 어쨌든 방금 우리가 배운 내용처럼 조선 후기의 상업활동의 주역이 되는 것은 사실은 공인이에요. 공인 그리고 이제 사상들로 인해서 이제 조선 후기의 공업활동의 주역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때 이제 신해통공을 좀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원래는 시전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금난전권이라는 권한이 있었어요. 금난전권. 여기서 난전이라는 거는 뭐냐? 어지러운 가게라는 뜻이에요. 어지러울 난, 그 다음에 가게전 이런 뜻인데 이 시전상인들은 나라에 일정한 물품을 조달하는 대신에 나라에서는 이들에게만 특혜를 줍니다. 그 물품을 너희만 팔아라 라고 하는 이러한 특혜를 줘요. 그럼과 동시에 그 물품을 이 시전상인 외에 다른 사람들이 팔게 될 경우 이거를 금지시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라에서 허락받지 않은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 행위를 난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어지러운 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걸 당연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거를 어지러운 활동이라고, 불법적인 활동으로 이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나라에서 허락받지 않은 사람들이 몰래 물건을 파는 거야. 이게 난전이라고 표현했어요. 난전. 이거를 금한다, 못하게 한다, 금난전을 시키는 이 권리를 시전상인에게 준 거죠. 시전상인에게. 그리고 이제 이 시전상인에게 이러한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거기에 따른 폐단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거를 정조 때 이 금난전권을 이제 철폐하는, 다시 말하면 난전을 이제 허락하는 거예요. 난전을 합법화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신해통공이에요. 정조 때. 명확하게 말하면
이제 6가지 유기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의 금난 정권을 모두 다 철폐했는데 이게 이제 정조 때 합법화시켜주면서 난전을 합법화시켜주면서 활발한 상업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조는 정말 깨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여러 가지 업적들을 보면은. 그리고 지방에서도 이제 사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송상, 경강상인들이 있는데 송상 볼까요? 개성에서 활동하는 상인들이 송상이라고 했어요. 주로 인삼을 재배하거나 판매하는 이런 역할을 했고 경강상인들은 한강에서 이제 뭐 미곡이나 소금이나 이런 것들을 운송함으로써 부를 축적한 상인들을 이제 경강상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방의 사상들 그러니까 공인과 사상이 어떻게 보면 조선 후기의 상업활동의 주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장시 보부상 보부상단 이제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 전에도 이제 장시들은 있었지만 서서히 남부지방에서 등장을 하다가 이제 18세기 중엽이 되면서 천여 개로 이제 이 장시가 늘었다라고 합니다. 장시가 활발하게 되는 데는 어때요? 보부상,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보찜 장수들 있죠. 이제 보상과 부상을 합쳐서 이제 보부상이 되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15세기 때는 남부에만 조금씩 있던 이 장시들이 18세기가 가면서 1000개가 넘는 장시로 이제 확대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방민들의 교역 장소가 되기도 하고 시장권이 형성이 되고 또 어떤 장시들은 상설 시장화가 되고 그러니까 활발해졌구나. 포구에서도 이제 상업 활동이 일어납니다. 포구에서도. 그래서 예전에는 15세기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역할만 했던 이러한 운송기지의 역할만 했던 포구가 18세기로 가면서 상업의 중심지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선상들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선상들이. 그리고 뭐 객주, 여각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상인들뿐만 아니라 상품을 거기서 매매하기도 하고 운송도 시켜주고 또 거기서 숙박이랄지 보관이랄지 금융 업무까지 보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포구에서 이제 상업 활동이 전문적인 모습으로 발달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무역 활동도 어떻게 바뀌었나 볼까요? 형태, 대청무역, 대일무역. 대청무역의 대표적인 경우 계시는 이제 나라에서 허락한 무역을 계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후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사롭게 밀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원이랄지 회령이랄지 중강 지역에서 청나라와 계시가 이루어졌고 또 중강 책문 이런 지역에서는 또 밀무역이 행해졌다라고 합니다. 대일과도 일본과도 마찬가지예요. 외관, 계시, 후시 이런 것들의 형태로 이제 수출품, 수입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동시에 이제 뭐 국제 무역상이라고 해서 만상이 송상이 이제 중겨 무역이 돼서 뭐 만상, 내상 이렇게 그 상인들이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다.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화폐 유통 한번 볼까요? 동전이 이제 서서히 유통이 됩니다. 인조 때 상평청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동전을 주조하기 시작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죠. 상평통보, 숙종때. 이 숙종때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이제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환이나 어음과 같은 신용화폐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어때요? 전황, 지주와 대상인들이 이거를 써야 되는데 써야지 이 돈이 도는데 이제 자기 집에만 이제 이거를 모아놓는 것이죠. 이게 또 그 조선시대 또 어떻게 보면 또 전략, 검소함 이런 것들이 이제 미덕으로 여겼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동전이라는 거를 고리대나 재산 축적에만 사용하다 보니까 동전이 돌지 않는 거죠. 제대로 유통되지 않아서 동전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전황이라는 현상도 일어났다더라.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 후시에서 선생님이 따로 이제 설명도 해놨습니다. 조선후기 사상들이 전개하는 밀무역이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경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사회사 뭐 문화사 이제 사상사로 갈 건데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제 다른 부분을 좀 먼저 지금 설명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의 핵심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활동, 조선 전기 경제활동 과전법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활동 시작을 했고, 과전법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 조선 전기는 사실은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수취제도 한번 쫙 살펴봤죠. 전세, 공납, 군역이라는 이 수취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 이게 핵심이겠죠, 여러분. 그리고 조선 후기에 이제 서서히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어 가는, 지금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활발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선시대 안에서는 전기에 비해 나름대로는 활발한 경제활동을 보여줬다라는 거. 그래서 양반과 지주는 어떻게 변화를 했고, 그리고 수공업, 광산 어떻게 변화를 했고, 상업활동도 어떻게 변화를 했고, 마지막 무역활동까지, 화폐의 유통은 어땠는지까지 이렇게 조선 후기에 경제활동까지 해서 조선의 경제 한번 쫙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정치사 한번 쭉 다뤘고 경제사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